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민위이식천. 중국에서는요,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음식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샤오츠, 간식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다고 그래요. 여가 시간에 간식을 즐기는 풍습은 생활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간식 중에서 볶고 튀긴 게 특별히 많은데요. 요즘에는 근데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기름지고 단 간식보다는 덜 달고 덜 기름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기보다는 채소로 만든 간식을 더 많이 찾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포장이 예쁜지 광고를 잘 하는지 봤다면은 지금은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왕이면은 몸에 좋은 간식으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임재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weet Love.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만 중국에서는 특히 네.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 일반 식사 외에도 네. 항상 뭔가를 이제 먹는 습관이 이제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도 네. 버스 타거나 아니면 길거리 갈 때 뭔가 입에서 질근질근 먹는 습관을 네네네.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 보니까 거의 버스에서 뭐 먹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먹는 경우가 더 드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제 뭐 들고 다니 먹다가 다 사람들 눈치 보이면 이제 다시 넣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긴 중국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골라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참 좋던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네. 그 정식 시간에 있잖아요. 네.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바로 이제 간식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먹으면 그쵸. 뭐 나와서 사실 한국의 간식과 중국 간식이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중국의 길거리 가면 간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꼬치 같은 것도 네네네. 간식이에요. 꼬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별로.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오징어 꼬치도 있고 네. 야채 꼬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일 꼬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간식 그것만 많이 먹어도 배부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중국 가셔서 취두부를 드셔본 적 있나요? 취두부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두부인데 썩혀서 나온 두부인데 저는 그걸 못 먹어요. 근데 중국에 그거는 웬만한 안 먹어봤어요. 그 여행지 가면 네. 두부를 썩혔는데 그거를 튀겨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냄새는 지독해요. 그런데 입에 들어가면 고소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냄새가 싫어서 네네네. 잘 먹지는 않거든요. 저도 냄새가 그랬다면 못 먹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냄새 때문에 선입관이 있어서. 한번 맛보면 네.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간식 거리가 있잖아요. 네. 네. 중국 동포들은 그럼 그 여러 가지 간식 중에 그래도 많이 드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저는 네. 동북 지역에 살았잖아요. 동북 지역에는 보통 이제 아마 육식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꼬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튀김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닭강정 같은 거를 튀겨서 그거를 이제 꼬치처럼 예.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만두 있잖아요. 네, 한국의 네. 만두 아니라 그냥 속이 없는 찐빵 같은 그거를 납작하게 해서 그것도 구워서 넣고 그런 경우가 약간 간식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 간식들이 굉장히 그러네요. 많아요. 그리고 예. 겨울 되면 한국처럼 군고구마, 군밤,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견과류를 가지고 이제 소수민족들이 만든 그런 떡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네. 떡이라기보다 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영양밥과 사탕 사이에 달짝지근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달아요. 그거를 또 먹기도 하고 네. 엿도 있고 지금 얘기하니까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예. 아니 저는 들으니까 갑자기 입에 맞아요. 침이 멈고입니다. 저는 이제 막 시각화되니까 네. 그리고 탕후루 그 이제 과일인데 새콤달콤한데 한국에는 딸기 꼬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달달하게 네네. 명동 가면 그런 거가 겨울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네. 지나가다가 엄마 저거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 간식 고르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달고 기름지고 네. 짜고 맵고 이러니까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웰빙 간식이 굉장히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017년 정도인가 저희 학생 중에서 중국에 유학 갔다가 그 한국의 호두 과자 있잖아요. 네네. 호두 과자를 웰빙 간식을 해서 심양에서 그 매장을 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의 호두 과자를 약간 변형해서 정통 호두 과자도 있고 중국 분들 좋아하는 속 네. 그거를 약간 바꿔서 그 대신 이제 이게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하니까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한 입에 쏙쏙 들어가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왠지 좀 세련됐다는 느낌. 여기 다른 사람은 막 꼬치 입에다 막 고춧가루, 네네. 기름 막 이런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딱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간식 생각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잘 살려보면 이것도 뭐 상업화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막 유행할 때 네. 뭐 치맥이 굉장히 막 중국에서 예, 예, 유행을 예. 타는 것처럼 그 유행을 잘 타고 그때는 제 기억에 아마 송송 커플인가 아니면 별그댄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타면서 얘가 그 간식을 같이 하니까 네. 젊은 애들이 와서 막 그 간식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네. 간식 얘기하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간식을 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간식에 얽힌 얘기도 저희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면 이런 간식이 있구나.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훈춘시 전은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핸드폰에다 세배했어요 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올해 1월 22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전통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천진에서 사업하시는 아빠도 오셨고 할머니도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와 동생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할머니한테랑 아빠 엄마한테랑 세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비 새로운 한 해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거라. 그리고 우리 찬우도 우썩우썩 크거라.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세뱃돈이 들어가 있는 빨간 봉투를 나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한테서 돈 받은 걸 반대하시는 엄마도 오늘은 돈을 받고 좋아하는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나는 씨름 넣고 할머니가 주는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세배가 끝나자 나는 한복을 벗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빠 핸드폰이 연속 울렸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아빠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나를 불렀습니다. 은비야, 삼촌한테도 세배해야지. 싫어요.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배해요? 아이고 핸드폰 앞에서 세배하면 되지. 그럼 삼촌이 볼 수 있잖아. 참, 서웃다. 꾸러미 터질 일이야. 나더러 핸드폰에 대고 세배하래. 나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재미있다고 웃었습니다. 은비야, 얼른 세배해. 삼촌들이 돈 준다잖아. 세뱃돈. 엄마는 돈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깟 세배 10번이나 하겠다. 할머니도 아빠도 세배하라고 나를 도촉했어요. 이쪽에서도 세배해라, 저쪽에서도 세배해라. 공격을 들이대는 바람에 나는 얼결에 꾸벅 세배를 했어요. 태어나서 10년 만에 핸드폰에 대고 세배를 해보았어요. 한참 있으니 띵롱 아빠 핸드폰으로 세뱃돈 1,000원이 들어왔어요. 아빠는 거리낌 없이 핸드폰에 액잘 떠있는 봉투를 클릭해서 돈을 받았어요. 아빠 핸드폰 안에는
세뱃돈까지 합치면 나는 올해 설에 세뱃돈 6천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절하고 세뱃돈 받으니 마음이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예,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 애가.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거의 중국에 못 갔기 때문에 네. 사실 항상 핸드폰에 영상 통화해서 영상 통화로. 다양한 행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거든요. 저는 우리 남동생 돌잔치도 그때는 정말 봉쇄한 상태라서 네. 누구도 못 갔어요. 꼼짝도 그래서 못했죠. 얘네가 이제 생방송을 핸드폰 2대로 이제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애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돌잔치니까. 네네.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죠. 그 영상을 찍느라 우린 또 여기에서 친척들이 네. 같이 단체로 와서 하는데 너무 이상했는데 이게 한 몇 년, 3년 정도 넘게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으니까 맞아요. 이것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까지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네. 그냥 얼굴 꼭 보고 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배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룹콜도 하시고 맞아요. 그다음 심심하면 이제 영상을 바로 통화하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핸드폰으로 그 돈을 받는 거를 익숙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이렇게 계좌로 이체를 네네네. 해드렸는데 코로나 기간엔 너무 익숙해졌는지 네. 그냥 딱 본인이 잘하시죠. 잘 주시기도 하고 잘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딱 보내면 바로 이렇게 CC 하고 딱 받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분들도 설날 되면 이렇게 한복 입고 다 세배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있는 집은 네. 이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한복도 입으시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특별히 애가 어릴 때 네네. 좀 저희 나이 때면 또 그렇게 좀 하게 안 되는데 어린 애들이 있는 네. 집은 한복을 처음 살 때 저희 애도 한복 한 여러 벌 입거든요. 네. 한 10대까지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하 때는 네. 시키면 잘해요. 그럼 맞아요. 조금 크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또 정장 그냥 깨끗하게 네.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왕이면 특히 설날에는 세배할 때 한복을 입고 하는 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남자분들은 일단 정장 입으니까 너무 이렇게 딱 보면 격식을 차렸는데 네. 여자분들은 사실 아무리 깔끔하게 입는데도 이제 뭔가 정장이나 치마 같은 거 입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입는 옷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한복을 입으면 우아하면서도 또 예의 바르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딱 드니까 한복 입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네. 하긴 그럴 때 아니면 언제 한복을 또 입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제 네. 주방에서 막 일을 하는데 한복인데 앞에 앞치마도 한복이 어울리는. 예. 물론 그 집이 꼭 그 한복 어울리지 않는다라도 그날만은 그렇게 다 우리가 이제 제사상 차릴 때 어떤 격식이 있는 것처럼 네. 모든 집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불편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예절도 배우고 그렇죠. 웃 어른에 대한 어떤 공경의 마음도 좀 표시할 수 있고 저는 이왕이면은 네. 조금은 귀찮으시겠지만 한복을 좀 차려 입으시면 어떨까 하는 맞아요. 것을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한테도 한복을 입힌 다음에 걔 행동이 네. 안 입을 때하고 달라요. 달라지죠. 네. 이 입게 되면 치마라 해서 우린 딸이라 해서 그런지 치마니까 걸을 때도 조심하고 안 그러면 네.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어릴 때는 거기 가서 뭐 밤이라도 하나 먼저 주워 먹고 이러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까지 달라지는군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복장이라는 건 어떤 보면 이식이 예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도 사실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켜줘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복을 사면 한 2년 정도 입고 나면 작아지고 막 그래서 못 입어요. 옆집에 드리면 되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이 나이 또래에 누가 있을까? 뭐 거의 세탁만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나눠가고 돌려가면서 입으면 우리 동포분들께 설날의 한복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뱃돈을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죠. 코로나 시기니까 뭐 세배도 스마트폰에 안녕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1월 달, 2월 달 요런 요 시기는 아직도 뭐죠? 그 설이 명절 지나도 네, 그 기분이 뭔가 있죠. 기분이 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딸랑 울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세뱃돈 아니지만 홍보라는 거를 네네. 사람들이 진짜 많이 뿌리거든요. 액수가 뭐 크지 않지만 네. 그것도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지금 그 현대 그 기술이 이 핸드폰이 발달이 어떤 때 보면 또 너무 좋은 느낌도 그렇죠. 듭니다. 네. 그 이제 뭐 또 좀 있으면 정월 대보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제 돈 쓸 일이 많기도 하고 돈 네. 나갈 일도 많지만 또 들어올 일도 많고 하니까 즐거워요. 네. 하상욱과 제이 레빗이 함께 부릅니다. 새해 복, 신경 새해 행복. 써주신 덕분에 무탈이 새해 맞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따로 인사드려야 하지만 먹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도 세뱃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경국 씨가 보내주셨어요. 할머니의 세뱃돈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아침에 할머니한테 무난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한참 이런 일 저런 일로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가 내 아들에게 설에 돈을 적게 주겠다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이미 80세 고령인데다 월급이 많지 않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몇십 년이 돼서 혼자서 적은 월급으로 살고 계시다. 거기에 약도 자주 사야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조금씩 절약해서는 해마다 음력설이면 손군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 이같이 설이 돌아오면은 손군들한테 주는 세뱃돈으로 해서 걱정이 앞서는 할머니들이 많다. 내가 어릴 때는 설이 오면은 할머니가 공책이나 양말 등을 사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돈이다. 그것도 자그마한 돈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들은 월급의 절반을 넘게 쓴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에 돈을 얼마라도 모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골치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약을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을 손군들에게 주다 보니까 결국 가진 게 없게 된다고 한다. 내가 아는 한 친구의 소학교에 다니는 딸애는 해마다 설이면 5천 원을 가진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애들 손에 들어가니 애들도 날로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진다. 웬간한 돈은 눈에 차지도 않고 설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만나면 첫 마디 인사가 바로 너 이번 설에 돈 얼마나 들어왔니? 라고 하니 말이다. 애들이 서로 공부를 비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비기는 것이다. 그 누가 돈을 많이 가지면 그 애는 곧 다른 애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설이 오면은 할머니들은 세뱃돈 문제를 두고 골치 아파하고 있다. 오죽하면 어떤 할머니들이 이런 탄식을 한다고 한다. 설이 차라리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마다 설이 오면 골이 아파요. 설에 돈을 뭉터기로 애들한테 주기보다 애들의 성장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다른 선물을 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된다. 나는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설이면 사주시던 공책이랑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좋던지 지금도 화폭이 생생해진다. 그러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시대를 따르시느라 돈을 내미시고 있다. 내가 그때의 감미롭던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는 곧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거니와 또 다 그렇게 사는 세월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세월이 변하지 않았느냐?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지.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손군을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먼저 받고 난 뒤에 할머니한테 그 어느 해보다 용돈을 푼푼히 드려야겠다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 세뱃돈의 단위가 너무 커졌어요. 사실은 너무 커졌죠. 그건 맞아요. 예. 저도 봐도 이전 같으면 저희들 1위엔, 10위엔 네네. 이렇게만 줘도 굉장히 사실 아이들은 돈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이제 100위엔, 200위엔 이러다가 네. 막 500, 100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네. 애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주면 이제 작년과 비교하는 게 당연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주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전보다는 아이들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골고루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설 명절이 네.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할머니는 아직은 안 됐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러 가면 꼭 돈을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을 맞아요. 주시기만 해도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잘 접어가지고 그 복주머니를 하나씩 이렇게 옆에다 맞아요, 달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다 이렇게 정성껏 집어넣고 진짜 아껴 썼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아마 아이들에게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그렇죠. 주면은 큰일 나요. 그럴 거 과자 먹으라 아닙니까? 1,000원짜리를 한 장 주면 사실 주는 자체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네. 이게 돈 단위를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애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그러니까요. 기억에는 그 이전에는 그 돈 받으면 잠깐 따뜻했다가 집에 가면 이게 어머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받는 거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크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자기 용돈은 세뱃돈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이거 세뱃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아요. 이렇게 많이 액수를 주기보다 그냥 네.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많이 줬을 때 적게 줄 때 말하지 마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예. 할머니의 따뜻한 그 맛있게 만들어 주시던 손맛 나는 설 음식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호중의 할머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IS 국가들이 올해를 러시아어의 해로 정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연합, 이제 과거 이제 구소련 네. 그러면서 탄생한 독립국가연합, 그러니까 CIS 지역 내에서 여러 민족 간에 이제 소통하는 언어로서 러시아가 여전히 그 위상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러시아어의 해로 이제 지정하면서 그 러시아어의 그 위상을 더 제고하고 또 그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CIS 국가들이 이제 이 러시아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를 비롯해서 카자흐스탄 그리고 또 뭐 아르메니아 또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뭐 벨라루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사실을 고려일보가 이제 좀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러시아어는 유엔이 이제 지정한 세계 6대 공식 언어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고려인들은 뭐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수학생들이 사실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인 동포들은 이제 사실 우리 모국어를 좀 상실한 그 디아스포라이지 않습니까? 예. 1937년도에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고 그 이후부터 38년부터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수업을 하던 학교들이 이제 38년부터는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모국어를 상실을 했는데요. 그 자리를 사실 러시아어가 이제 차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고려일보도 이제 지금 현재 한국어판, 국문판, 논문판 이렇게 해서 노후로도 지금 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요, 지금 러시아를 사용하는 이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억 5천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가지고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제 그 말을 좀 빌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지 카자흐스탄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는 과거 소련 시절 그 기존의 위상과 영향력에 그 어떠한 격하를 겪지 않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학교들의 수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이 독립과연합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해로 지정되었으므로 CIS 지역 내 러시아어 지능 국제기구 창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걸맞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의 대표적인 작가가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최근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빅토리아 작가가 사할린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최빅토리아 작가의 첫 큰 작품 장편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 작가는 주로 사할린 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주인공 김레아를 통해 한 가족의 4세대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빅토리아 작가는 강제동원, 외환부, 1945년에 있은 한인 학살 테마 등등 다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할린 한인들의 삶 특징, 소련 시대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후
시대 등이 잘 적용돼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의 밥상도 잘 쓰게 돼 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최 빅토리아 작가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새 작품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최 빅토리아 작가는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서요? 독서를 워낙 즐겼지만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최 빅토리아 세관 전문가는 50이 넘었어야 인터넷에서 글쓰기 연수 과정을 밝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 세계신문 70주년 기념 러시아어 에세이 공고를 받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는 치매 예방으로 글을 통해 노인들을 위한 수업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단편소설 세계가 모스크바의 큰 출판사의 선집에 출간된 이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도 운영한 함께 씁니다라는 글을 쓰기반에서도 강사를 하였습니다. 70대 사할린 할머니들이 어머니 가족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최 작가는 사할린 주립도서관에서 글쓰기반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최근에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 빅토리아 작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행사 주제가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라는 기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최 빅토리아 작가의 장편 소설 내가 바다가 될 때를 소개했다고 하네요. 최 작가는 주로 사할린 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독자들은 그의 창의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 빅토리아 작가는 50이 넘어서 2019년 인터넷에서 글쓰기 연수 과정을 밟기 시작해서 새 고려신문 70주년 기념 에세이 공모를 하면서 2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빅토리아는 치매 예방으로 글을 통해서 노인들을 위한 수업도 실행했습니다. 65세에서 75세의 사할린 한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반을 만들어서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글을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 작가는 사할린 주립도서관에서 글쓰기 반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글쓰기를 통해서 어른들의 치매 예방에 좀 많이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글쓰기 반이 많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할아버지! 왜? 뭐? 아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왜? 용돈 필요해? 아니요.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들어주셔야 해요. 무슨 부탁인데 그렇게 숨 넘어가게 얘기를 해? 우리 손주 부탁인데 다 들어줘야지. 정말이죠? 그럼. 약속, 도장, 사인. 빨리. 별걸 다 시키구나. 빨리 해줘요. 빨리. 이제 말해봐. 그 뭔데 그래? 할아버지, 이거 쓸 줄 알죠? 예전에는 많이 썼지. 잘됐다. 저 이것 좀 써주세요. 아이 이걸 어디다 쓰게? 대문에 붙이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숙제 내줬어요. 오, 그러면은 여기 직접 해야지. 부모님하고 같이 써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못 쓴대요. 이거 써주는 대신 이 할애비도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할애비하고 천자문 공부를 계속 하는 거. 학원이 얼마나 많은데 천자문까지 배워요. 에이, 싫으면 관두고. 알았어요. 배울게요, 천자문.
약속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써주세요. 빨리. 손가락 나도 빨리. 도장 빨리. 사인을 나도. 빨리. 학교에서 이걸 써오라고 숙제를 내줘서 할아버지한테 써달라고 부탁을 했네요. 네, 그만하세요. 예. 그런데 할아버지는 천자문을 배우면 이걸 써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천자문을 배우겠다고 하네요. 2월 4일이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요. 이것은 입춘날 대문이나 기둥, 벽 같은 곳에 써서 붙이는 글귀를 말합니다. 글자 수에 제한은 없지만 거의 대구 형식으로 2개의 구절을 쌍으로 붙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춘련이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것을 춘첩, 춘첩자, 춘축, 입춘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에다가는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서 붙였는데요.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보통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짝을 이뤄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춘대길은 입춘에 크게 길하다라는 의미로 봄이 왔음을 축하하는 글귀를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문구이고요. 건양다경은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하다라는 의미로 입춘대길과 함께 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절기상 입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입춘이면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종이를 말합니다.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서 붙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처방전, 2번 입춘첩, 3번 연애편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입춘이 되면은 아버지께서 한자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써서 대문에다 꼭 붙이셨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제 봄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먼저 봄을 맞이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는 이걸 잘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아파트 현관에도 이걸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이걸 보면은 정겹기도 하고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입춘이 되면은 이거를 써서 붙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추억이나 또 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동포 여러분의 봄 소식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민족을 보면은요, 참 유난히 흥도 많고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걸 떠나서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예전에 살면서 보면 네. 고려인들이 정말 유난히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도 사실은 1970, 80년대에 그 젊은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권하고 부르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고려인들도 공식, 비공식 자리에 모이면은 반드시 노래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 권하고 네. 예, 그런 풍토가 계속 이어져 온 거 보니까 우리는 DNA에 네.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요즘 K-팝이나 네.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행하는 것도 크게 몇 면이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고국을 떠나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까지 하면서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우리의 전통, 민요, 가요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어떤 자리에서나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연해주로 이주했던 우리 조상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또 일제의 어떤 압박 또 그런 거 피해서 건너갔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서도 민요 계통의 그 수심가 네. 그러니까 그런 슬픈 노래나 또 우리 아리랑이나 또 우리 그 당시에 1800년대부터 그 생겨나기 시작했던 어떤 잡가 여러 가지 당시에 그런 노래들이 유행하다가 구한말 지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서 근대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신식의 새로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창가 같은 노래. 또 그런 노래가 유행하면 바로 받아들여서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애환을 달래고 또 그쪽에서 고려인들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극장도 만들어 활동했는데 또 극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판소리나 잡가나 민요 같은 걸 도입해서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고려인들에게 널리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네. 뭐 아리랑은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빼놓지 않고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우리 아리랑이 나온 게 이제 강원도 정선에서 그 정선 아리랑이 가장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만 가장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널리 유행한 게 경기도 지방에서 나온 본조 아리랑. 네. 이 아리랑이 나온 뒤로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그렇고 또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도 널리 퍼져서 고려인들이 이 아리랑을 강제주 돼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살면서도 이게 끊임없이 불렀고 또 나중에 생긴 이 밀양 아리랑이나 또는 그 영천 아리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리랑은 영천에서 생겼는데 그때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는 불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져 버린 아리랑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 그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역수입해서 지금 알고 있는 노래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아리랑도 부르고 또 연해주 지역에서 독특하게 기록에 남아있는데 아령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러시아 영토의 아리랑. 그래서 그게 이제 고려인들이 불렀던 아리랑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소비에트화가 지속되고 강제주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옛날 문헌에 가사만 남고 네. 기록만 남아있고 그건 이제 불리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그 경기도 지방의 본조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인들이 면면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노래가 지금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한국의 어떤 민요보다 러시아 혁명가를 더 많이 불렀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영향이요. 하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당시에 그 소련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건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련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선진적인 네. 그런 그 시도였고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어떤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소련 그 사회주의 체제는 선전선동을 그 사회주의 국가를 다른 나라에 이식하기 위해서 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런 그 표현하는 이런 뭐랄까요 표현 예술, 네. 가요나 영화나 연극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혁명가요 이걸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장려했고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네.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됐고 또 하나는 고려인들이 이제 조국과 유리가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한참 시대가 지나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네. 그런 혁명가요나 그런 노래들은 나중에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유행했지만은 나중에 네. 사실은 거의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의 이 마음과 정서, 우리 인간의 정서를 건드는 노래가 오래가지 네. 이 구호적이고 혁명적인 이것은 사실 그 국가에서 장려했지만은 이게 그 고려인들과 보편적인 인류의 마음을 건드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 노래들은 한때 크게 유행했지만은 네. 지금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억되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네. 이 고려인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후에는 콜호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콜호즈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잘 알기가 어렵죠. 콜호즈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집단 농장입니다. 네.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레닌 체제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1928년 9년부터 이렇게 토호를 청산하고 그러면서 농업 집산화라고 농업을 국유 이렇게 집단 농장화를 이렇게 가속화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부호들을 몰아내고 다 집단 농장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죠. 그래서 네. 이제는 물론 콜호즈란 체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소유도 있지만은 네. 개인이 일부 소유하는 것도 조금 공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 소유죠. 네. 예를 들어서 개인은 개인의 텃밭 또는 일부 가축이나 이런 건 개인 소유로 경작하면서 시장에서 팔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미미하고 대부분이 이제 국유의 그 집단 농장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집단 농장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의 어떤 예전에 그 마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집단 농장 콜호즈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강제주 이후에 고려인들의 어떤 문화생활 이런 것들도 연해주 지역의 초기에 있었던 이 마을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런 콜호즈라는 집단 농장 형태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네. 자, 오늘 콜호즈에 대한 얘기 간략히 들어봤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사익의 아리랑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이월 다가